김성환의 시사야. 하루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 노동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이주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한파를 견디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서 78조 원가량의 돈을 벌어들였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LH가 해당 부지에 장기 공공주택을 지었다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했을 거라면서 구체적인 공급 규모까지 언급했는데요. 이런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LH는 토지를 팔아서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 왔다면서 불필요한 매각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지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H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례가 지금껏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역시 생각해 볼 부분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약속했던 혁신안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LH가 정관예우와 이권 카르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공공성마저 의심받는 상황,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LH가 혁신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던 10월은 이미 한참 지났는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외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와 영국 프랑스 순방 성과에 대해 주요 성과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이라든지 네. 방산 인프라 인적 교류 협력 확대, 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한영 관계 격상과 한 프랑스 간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체불을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다면서 노사법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의 골자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를 좀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국회에는 현재 임금 처벌 행위에 대한 반의사 불벌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잇따른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야권의 평가는 좀 달라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에 착시 효과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7조 해외 투자 유치 홍보에 대해서 미국 투자 72조, 영국 투자 33조 원 등 총 105조 원의 해외 투자금을 단순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면서 대통령실이 자랑하는 해외 투자 유치 성과가 무색해지는 막대한 해외 투자금 유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사상 최대 해외 순방 예산 578억 원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면서 그러나 백악관은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약 555억 달러, 우리 돈 7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순핵 영국 총리도 대통령 방문 이후 영국의 한국 투자 유치 성과로 신재생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우리 돈으로 33조 원 규모를 발표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개각을 언급했습니까? 예,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때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부른다는 얘기는 곧 총선 출마를 그렇죠.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예.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늘 국토부 행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처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개각이 임박했단 말씀을 인사권자 대통령이 직접 하셨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언론 보도가 며칠 전부터 조만간 뭐 한 10개 정도 자리, 그러니까 장관이 한 10명 정도 교체될 것이다. 최대 규모로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 개각 폭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청와대 수석급들도 많이 교체된다고 하죠. 네, 아마 뭐 장관 수석을 합쳐서 뭐 한 10여 명 정도 그 당 총선 출마 자원으로 돌려지지 않을까 뭐 그런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도 좀 어수선하긴 한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장관급이 이렇게 출마를 많이 한다 그러면 누군가 또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상황을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까? 네,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는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가 오늘 열렸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킨텍스에서 열린 이 민주평통 자문회의 개회사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런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굴곡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발표를 우리 정부가 하고 그리고 북측이 집회 초서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다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냈고 그 메시지를 내는 그 뭐 무렵이라고 이렇게 딱 특정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북한 병사들이 다시 무장한 모습이 비춰졌다고요. 네, 북측에서는 지금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무시하는 조치를 지금 계속 몇 가지를 보이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GP 재구축이라든지 네. 뭐 병력 배치,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판문점 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이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이 GP 복원 작업에 이어서 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복수의 한미 군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부터 JSA의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 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군 당국은 상응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일단 JSA 관할은 그 유엔군 사령부이기 때문에 지금 유엔군사에서는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그건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군이 계속 무장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네. 측도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게 유엔군사 또 이제 한국 국방부의 뭐 공통적인 지금 입장입니다. 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복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그 JSA 권총 무장 관련은 아니고 이제 네. GP 쪽 관련 대응이긴 한데 그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젯밤 KBS 뉴스라인에 나와서 이 우리 측 GP를 복원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차장은 상대방이 경계 초소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며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안 되겠다며 북한이 전방 감시 초소를 다시 만들고 무장하는 것이니 우리도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북한의 정찰 위성이 뭐 발사되고 난 다음에 뭐 발사 성공이다, 뭐 일정한 궤도까지는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우리 국정원도 인정한 바인데, 근데 그 정찰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만리경 1호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 성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백악관하고 펜타곤 사진을 찍은 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고받았다 이런 노동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예, 지금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오늘 김정은 동지가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일부터 28일까지 정찰위성 운용준비 정형에 대해 보고받았다라고 전하면서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에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그리고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 또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과 펜타곤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다만 북한은 이번에도 이 만리경 1호가 촬영했다는 위성 사진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이 궤도에 진입을 했다, 거기까지는 이제 성공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이른바 서브미터급이라고 하죠. 이 가로 세로 1m 이하의 물체를 식별하거나 이제 그런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가 돼야 군사 정찰위성으로서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측이 따로 뭐 사진을 공개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좀 미심쩍은 시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뭐 하지만 이제 뭐 백악관 펜타곤은 당연히 서브미터가 아니라도 뭐 예민할 수 있는 뭐 거죠. 가로세로 몇백 미터씩 네. 되는 시설이니까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진은 공개한다고 해도 이제 뭐 북한의 뭐 위성 그 기술이나 이 군사 위성으로서 제대로 정찰 능력을 갖춘 것인지는 뭐 물론 이제 그 사진도 해상도나 이런 거는 볼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좀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인터넷에 일반적으로 민간 업체에서 찍은 뭐 구글 뭐 어스 뭐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해상도가 높은지 아닌지도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과거에 북한이 공개했던 사진은 그렇지 않다는 이제 평가가 많아서 좀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망신스럽다,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긴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기술적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을 취할 거고, 이후에 추가 발사들을 계속 할 경우에 만약에 러시아 도움을 받게 된다면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더 아마 우려하지 않을까. 네, 물론 그거는 드네요. 충분히 위협적인 가능성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도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발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발사일이 좀 연기됐어요. 네, 이거는 기상사정으로 이틀 연기가 된 건데요. 국방부는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벤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 발사가 현지 기상사정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고 오늘 공지했습니다. 새롭게 설정된 발사 시점은 다만 이제 현지 시간 다음 달 2일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현지 사정, 뭐 기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네요. 네, 민주당은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는데요. 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모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이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그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민주당 최광욱 전 의원, 또 민영배, 김용민 의원 등의 이제 대통령 탄핵 발언을 이제 거론하면서 인간적 도의나 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민주당의 부안회동에서 탄핵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그런 국회의장이야말로 자격 미달이자 탄핵감이다 라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발 일종의 뭐 메가 서울 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한동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조금 좀 소식이 뜸한가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은 이제 오히려 다른 지자체들도 기초단체들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좀 더 이제 여론의 그 뭐랄까요 관심을 좀 환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소속 그 해당 TF인데 네. 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닝 게임이다. 또 이제 수도권 확대 문제가 아니고 비수도권 차별 문제도 아니다. 수도권 재편을 통해서 수도권의 효율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또 이 김포 외에도 구리, 과천, 고양, 하남 이런 여러 도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 당은 각 지역 주민들 뜻을 존중해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뭐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네, 오늘 뭐 이 국민의힘의 이 세미나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대응은 없었고요. 다만 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 김포 편입 뭐 이런 문제보다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먼저다. 좀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이 5호선 김포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그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해서는 공식적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김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5호선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 서울 편입 이슈와는 좀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코너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당내 반응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아니 뭐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네. 일단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그 지역구 의원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고 그래서 또 하태경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한테 이 최재형 의원을 만나서 얘기했고 그 최 의원이 양해를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최 의원은 이제 저희 매체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본인은 양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내가 나가라고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결이 다른 방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지역구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고 그 의원도 뭐 아주 흔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 안팎에서 반응이 좀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나 사무총장과 상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면서 종로가 아니라 험지 출마를 한다고 처음에 딱 깃발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당의 중요한 지역이지만 한 번도 당선되지 않았거나 우리가 과거에 당선됐다가 상당 기간 뺏긴 그런 데서 한번 경쟁력을 보이겠다는 걸로 생각을 했지 초선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출마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오늘 그 종편 방송 인터뷰에서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네. 지금은 그 문자 취소합니다라고 보내고 싶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당 윤희석 선임 대변인도 예.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에 출마해서 의석수를 하나 더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겠다고 저희는 해석했는데 이건 해석이 잘 안 된다. 좀 난처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하태경 의원은 뭐 종로 출마 계속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성정당 방지 장치 만드는 문제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권역별 병립형 선거 비례제로 선거제를 바꾸는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탄희 의원인데 이탄희 의원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 불출마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비례대표 병립형 회기 반대, 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주장해온 이탄희 의원이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다음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의원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선거제와 위성정당 금지, 지도부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면서 이 선거제 병립형 회계를 막기 위해 자신이 지역구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 진정성을 보이겠다, 자신부터 희생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큰 이슈들을 만들어서 여론화를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었는데 민주당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요양병원을 찾아서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약속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 요양병원을 찾아서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당 최고위 때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부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정책 내용을 다듬어서 조속히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부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아까 이제 이탄 의원 등 당내 이 선거제 관련 촉구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네.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갑자기 이제 예고 없이 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선거제 관련 입장을 사실상 거의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하다시피 해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니냐.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치면 무슨 수는 있겠지만 또 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면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일당을 놓치거나 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과거로의 퇴행과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로는 이겨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상적인 주장을 하면 뭐 안 된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뭐 일단 선거는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사실상 지금 권역별 병립형 쪽으로 이 대표의 마음이 기운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내나 아니면 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었기 때문에 여러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논의가 뭐 앞으로도 이제 정개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 정당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네요.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모처럼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대중 강연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상당히 날선 발언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를 겨냥해서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 최고 책임자가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규정 지은 것을 보고 경악했다. 뭐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대선 패배 책임을 그러니까 이 전 총리에게 돌리는 데 대해서 남 탓은 자기 파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게 홍준표나 유승민 덕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정치가 제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거의 사실상 이제 직격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또 이 전 총리는 오늘 토론회 포럼 모두 발언에서는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놔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기도 했고요.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행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당화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이제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지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메시지 낸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뭐 그동안에도 사실 지금 이제 당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언뜻 좀 뭔가 이제 비판적이거나 본인이 뭐 불편하다, 뭐 불만이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한 적은 있는데 오늘의 발언은 이제 뭐 발언 내용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수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 전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다시 정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제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이른바 제3지대 신당이라든지 이런 비명계 쪽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 전 총리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여러 갈래 모색이 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는 항상 골똘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은 것이 주목을 끌었고요. 예. 또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3세력의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 날이 다시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나기가 유독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정부가 내년에 이 외국인 근로자 수를 16만 5천 명,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지원하는 지구인의 정류장 김희찬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외국인 노동인력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좀 더 틀었다, 잡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안전 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예, 그 수년된 통계이긴 하지만 예. 그 산재 사고 발생률이 6배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무렵까지요. 우리나라 그 이후에, 노동자들에 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서 훨씬 더 안전한 그 안전성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 없이 일하고 있고, 그 사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경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망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는 사고사, 추락이나 압착이나 이런 사도 있지만은 네. 그 당시에 2019년 무렵에 보험급여 중에 저희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에 대해서 재해 보상, 상해보험금이 이제 지급된 경우가 예. 사망자들에 대해서 19명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 12명입니다. 그게 심장 관련된 질환, 심혈관계 질환인데요. 예. 그러니까 돌연사, 그다음에 이제 청장년 급사 증후군도 14명이 있고, 4명이 있고, 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알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제 산재 처리도, 산재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숙소에서 자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죽은 채로 발견된 이런 경우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 70%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주 노동자 고용화재 노동자들이 가입해야만 하는 예. 상해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을 받은 사람의 70%가 그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도 볼 때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아직 노동부도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또 네. 집계를 해봤을 때 네네.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추정컨대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아니면 주거 환경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다가 장시간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연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네네.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산재 인정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보험금 지급받은 사람 중에 암으로 19명 중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는데요. 네. 갑작스런 심장사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것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1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건 대표적인 어떤 산재 하나의 어떤 증상이라고 보통 국내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산재에 대해서도 알려야 되는데 예. 산재인지 따질 여유도 없이 그냥 시신이 처리되고 그냥 보험금 2천만 원 정도, 2천원에서 3천만 원, 상한이 3천만 원이니까요. 그거 받고 그냥 시신을 급히 보내는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산재 사고가 있을 때 네네. 기업주,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아침에 경찰이 가서 외인사의 흔적이 없고 그러면 이제 그냥 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알 수 없는 사망도 있고요.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네. 경우 이제 가족들은 뭐 왜 갑자기 일하던 내 아들이 내 딸이 갑자기 죽었는지 네. 뭐 호소할 길도 없고 호소할 뭐 방법도 없이 그냥 그것이 이제 그 노동 조건에 의한 산재인지 아닌지 그것이 어떤 과로사인지 돌연사로 좀 더 조사를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처리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대표께서 맡고 계시는 단체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는데 산재 처리도 안 되고 지금 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연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조사를 나가도록 뭐 정부에게 촉구하거나 아니면은 해서 이게 네.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가지는 2020년에요. 네. 2020년에 이제 모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12월 20일이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속행 씨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노동자는 이제 비닐하우스 숙소에 5명의 4명의 다른 노동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네. 한 방에 2명, 1명, 2명 이렇게 5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시금치 밭의 높이와 똑같은 농지 위에 세워진 이제 가설된 농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영하 15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영하 15도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한 3일 만에 나머지 노동자는 다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더 이상 추워서 여기서 지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계속 떨어지면서 유일한 난방 장치였던 바닥에 열선 있지 않습니까? 전기 네. 열선. 네. 예, 그게 고장나서 이제 다른 노동자들은 이제 춥다고 다른 데 가서 잤는데 이 한 노동자만 이제 귀국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 지내다가 변을 당하게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네. 산재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처음에 산재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많은 시민 인권 활동가들과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가족들 유족들과도 연락을 해서 이것이 이제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 자체가 이제 위법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그리고 이제 간 문맥이라고 하는 간에서 식도로 연결되는 혈관이 이제 파열돼서 사망했다고 나중에야 진단서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것은 아주 추운 계절에 일어난다는 추운 환경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의학적 소견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첨부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질병판정위원회에 산재보상 질병판정위에서 추후에 1년 후에야 산재보상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네네. 만약에 네. 그냥 정부의 발표대로 빨리 그냥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아마 그런 일들이 대표님.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3년 전 사건과 관련해서 그걸 다시 네.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니까요.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16만 5천 명까지 쿼터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기존보다 대폭 늘린 건데 예. 그러면 이주 노동자를 받을 준비가 우린 되어 있는가? 지금 이주 저는 안 노동자들의 되어 있을 현실은 거라고 어떤가? 이 생각합니다.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그 사건에 정부도 일정 정도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향후 고용허가제 노동자, 그러니까 16만 5천 명이 그 당시에는 한 7, 8만 명 선이었거든요. 한 해 도입하는 게. 예.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16만 2배 이상으로 2배 반 정도로 아마 늘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무렵에 2020년에 노동부가 발표한 이주 노동자들 숙소에 네. 대한 조사 결과 통계상으로 예. 75% 정도가
집이 아닌 곳에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노동부의 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75%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뭐 그 당시 25만 명 중에 뭐 30만 명이나 25만 명 중 75%, 약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그 이제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네. 그런데 이거를 계속 갑자기 2배로 늘린다는데 그럼 그 집들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조치, 그래서 정부가 2020년에 한 그 조치, 네. 더 이상 고용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예. 그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 계약서의 내용에는 주택이 제공되고 있다는데 저한테는 주택이 제공되지 않고 엉뚱한 데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그 외에도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왔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제 현실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이 말씀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 하신 집이 거고요. 없는데 그때도 숙소가 제대로 된 숙소가 제공된 바가 없고 그래서 사고도 발생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다시 16만 명을 데려와서 그렇게 노동하기 힘든 곳이죠. 노동하기 힘든 곳에 사람을 다시 밀어넣겠다라는 이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너무 가혹하고 얌체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네. 음식점업, 광업, 임업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또 우려되는 점이나 뭐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확장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곳에도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쿼터가 주어지니까 좀 더 많은 데서 일할 수 있으니까 또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고용허가제 자체의 굉장히 독소적이고 차별적인 조항 때문인데요. 네. 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허락 없이 다른 직장으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네네. 자유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영역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그 영역이 늘어난 것을 노동자가 어떤 노동자가 저는 요리하는데 좀 재능이 있고 취사하는 게 좀 좋으니까 나는 이제 요식업으로 전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또 촘촘하게 비자 장벽이 있습니다. 비자 성격에. 네네. 예, 난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기계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기계가 너무 힘들고 위협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요식업을 하고 싶다라고 어떤 노동자가 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자가 그렇게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자유는 없는 겁니다. 직장 자체 개별 사업장을 이동하는 자유도 없고 그 업종 자체를 이동하는 자유는 더 이상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한테는 더 촘촘하게 자유가 더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한번 예.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외국인 노동자 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배 정도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노동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정말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해 주신 것 같고요. 새롭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고용허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다른 데로 알겠습니다. 옮길 가능성도 적고 분야도 적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느 한 요식업체에서 나온 노동자가 다시 요식업체에 들어가기는 쉽겠습니까? 어떤 노동자가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할 때 사장님 저는 독립된 숙소가 보장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주의 숙소에 어떤 농업 노동자들의 숙소는 고용주 집에 문간방에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주가 와서 밤에 와서 문 두들면서 술 마시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여성 노동자들 호소를 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 직업 뭐 어떨까요? 뭐 아니면 다른 뭐 광업, 임업, 광업소에 알겠습니다. 특수가 제대로 돼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노동부에서 먼저 하십시오. 왜 노동부가 유일한 그 알선자인데. 대표님, 저희가 이제 네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네.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거기에 따르는 노동자들의 환경이나 주거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없다. 좋은 거죠. 그 부분에 예.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없는 말씀 곳에,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희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빅데이터가 뽑은 1위 주제는요.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 미세먼지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겨울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미세먼지가 이제 또다시 돌아온 것인데요. 그래도 오늘 오후에는 조금 이제 추위가 심해지긴 했지만은 공기가 서울은 좀 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며칠 날이 전까지- 추워지면 조금 괜찮아졌다가. 그렇죠. 근데 예. 또 며칠 전까지는 공기가 상당히 탁하기도 맞아요. 했고 또 너무 추워지면은 오히려 이제 건조해지니까 화재에 대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키워드가 이번 주에 좀 이제 이슈가 된 건데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게 12월 1일부터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실제 시행이 돼서 12월 1일부터 이제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조금 더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절감 및 관리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2019년 12월부터 이제 국민 정책 제안에 따라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의 지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지난해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이제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구, 광역시에서만 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뭐 여기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요. 차량 단속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 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갈수록 좀 움직이는 거를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폐차 지원이나 이런 것들 정부에서 또 해주기도 하니까. 네네네. 뭐 사실 뭐 도심에도 진입 못하게 뭐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뭐 인식도 바뀌고 어떤 차량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로 가볼까요? 이 주제는 정치 외교 분야의 국방 안보 분야였고요. 키워드는 위성 발사라는 키워드입니다.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것을 이제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예, 실제 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일부 기술 진전이 이룬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에서도 27일 날 밝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기술적 진전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북한에서는 만리경 1호로 한반도나 뭐 미국, 하와이, 괌까지 촬영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의구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좀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 이사국의 요청으로 긴급 회의를 27일 날 열어서 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안보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성 발사에 대해서 2018년 이후에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 주도를 하긴 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어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이후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서 함께 지금 북한에서도 계속 뭐 GP를 복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최전방의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뭐 상황이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고 가자지구에서 전쟁 벌어지는 것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라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자, 3위 주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3위 주제는 연예 분야의 영화 키워드인데요. 이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게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이 영화관은 영화계에서 상당히 지금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4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6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의 봄을 제대로 앞당길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이제 역사에 있는 내용이죠. 12.12 군사 반란을 모티브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이제 신군부 세력과 그에 맞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게 이제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요. 심지어 온라인에서 역사가 스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네.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예전에 있었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슈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이제 끌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극찬 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지금 관객들이 늘다 보니까 한국 영화의 흥행의 분수령이 될까에 대한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화들의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생기면 SNS에 대한 뭐 이슈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영화에서 좀 흥미로운 건 심박수 챌린지라고 하는 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박수를 요즘에 스마트워치를 보게 되면 스마트워치가 심박수를 체크를 해주잖아요. 네네. 이 영화를 보다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심박수가 계속 올라서 심박수를 인증하는 이런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178 bpm까지 이거를 보다가 심박수가 올라갔다. 178요? 네, 거의 뭐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영화 시작 30분 만에 123 bpm을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 사람들의 bpm이 한 60에서 100 사이인데 저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인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게 오히려 이제 5, 60대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20, 30대들도 상당히 이제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영화사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20대가 25.7%, 30대가 30%, 그러니까는 20, 30대가 오히려 50%가 넘는 점유율인 것인데요. 네. 영화를 눈앞으로 보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의 역사를 이제 기억하게 됐다. 이제 정말 보니까 오히려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계속 좀 이슈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분야에서 또 키워드 하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혜수 씨인데요. 네. 이제 청룡영화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혜수 씨가 30년 동안 지켜왔던 청룡영화상 MC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20대에서 50대까지 변화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청룡영화상 이번에 44회였는데 이 김혜수 씨에 대한 다양한 찬사가 가득했고 뭐 나오시는 분들마다 상을 받는 분들마다 이제 김혜수 씨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또 상당히 좀 의미 있었던 게 보통 청룡영화상의 마지막이 작품상 시상으로 장식이 돼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작품상이 끝나고 나서 청룡영화상이라는 게 이제 하나 더 나와서 네. 그게 이제 김혜수 씨를 위한 이제 상을 이제 주고 이제 상당히 좀 이게 영화적인 연출이 나왔던 게 이 트로피를 받는 순간에 생중계 화면이 영화 스크린의 화면비로 바뀌었어요.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인에 대한 우대라고 할 수도 있고 대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든 장면에 대해서 또 SNS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을 보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김혜수 씨 팬은 아니었죠? 아 저요? 아 저는 항상 좋아하는 누님이었습니다. 아 누님이라고 하니까. 네. 저 푸릇푸릇했던 그때 시절을 함께 보냈던 분들은 지금 50대? 네.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쯤 될 그렇죠. 것 같네요. 네, 항상 그 어느새. 자리를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어쨌든 이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오신 어떤 사람,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예우, 우대 이런 것들, 그럼요. 리스펙 뭐 이런 좀 장면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요. 앞으로 네. 20년은 더 지키셔야죠, 최소 이 자리. 한 자리 30년 지키셔야 된다는 거니까 아직 10년도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대신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자,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는 생활 분야의 의료 분야에서 나오는 약품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네. 66세 인구의 53.7%에서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이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 입원 전담 진료센터 김선옥 교수 공동 연구팀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이 생애 전환기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은 66세의 젊은 노인 33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7%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약물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네. 우리나라 66세의 35.4%가 한 번에 5개 이상, 그러니까 다약제라고 하죠. 한 번에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아,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니까 다 그 그쵸. 약 먹을 거야 한꺼번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2012년에 32% 8만 명 수준에서 지금 이제 16만 명 수준으로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네. 10개 이상을 복용하시는 비율도 8.8%라고요. 10개 이상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약도 좋아, 저 약도 좋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오히려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도 한 가지 이상이 포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이 66세에서 53.7%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령인부에서의 이 약물 과다 부적절 약물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 정말 꼭 필요한 약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번 연구 결과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 건강식품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 나중에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약사나 의사분들과의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꼭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산업 분야에서 나왔고요. 키워드는 가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케첩과 카레 등의 이제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던 오뚜기가 가격 결정을 철회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정부가 물가를 밀착 관리하고 있는 시기에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대표 제품 24종의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가 네. 전격 취소한 것이고요. 공문까지 실제로 편의점에 보냈대요. 근데 이것을 걷어들일 정도니까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제 좀 빠르게 인상 결정을 번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부 압박에 대한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한 사례가 오뚜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난 3월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공식품이나 장류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풀무원도 이제 지난 2월에 풀무원 생물 출고가를 5% 올리려다가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잠깐의 눈치를 보았다가 움직이는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올렸을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고민도 나오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하이트진로가 2월에 소주 가격 인상 안 한다고 했다가 지난달에 이제 6.95%가 한 번에 오르니까 네. 이렇게 물가를 잡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압박을 통해서 물가를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업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좀 소비자를 위한 네. 윤리식을 갖고 가격을 올렸으면 좋겠기도 하겠고.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김 같습니다. 5장 들었다가 4장 들자 한 장 빼고 뭐 이런 거 조금, 많아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슈이스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과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도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서부와 북부 서해안, 인천과 충청권, 전북은 아침부터 밤 사이, 경북 서부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 전남 서해안은 밤에 가끔 약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또한 새벽에 서해안, 아침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 오후에 강원 영서 남부에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3도, 광주 2도 등 전국이 영하 7에서 4도로 찬 공기가 유입돼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떨어져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7도 등 전국이 1에서 11도로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0.7도, 습도 57%,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겨울철 최고 해산물 하면 당연히 굴을 빼놓을 수 없죠. 입안 가득 퍼지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바다 내음, 말캉거리는 식감. 말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굴하니까 또 문득 어린 시절 김장을 담그던 날 풍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해가 오득오득해질 무렵 김장을 마친 어른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절인 배추 위에 생굴과 남은 양념을 올려서 우적우적 어찌 그리 맛있게 드시던지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얘기가 잠시 딴 곳으로 빠졌는데요. 오늘 굴에 대한 저의 추억을 소환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굴 생산량의 70-80%를 책임지고 있는 경남 통영이 굴 껍데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통영시 광도면의 굴 작업장에는 작업자 80여 명이 까고 나온 굴 껍데기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굴 껍데기는 파쇄된 뒤에 야적장에 그냥 쌓아둔다고 합니다. 이 작업장에만 성인 남성 키 높이의 굴 무덤이 10여 개, 300톤 안팎의 굴 껍데기에 있는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68kg. 수산물 생산과 유통, 가공 단계에서 뼈와 지느러미, 내장과 껍데기 등 다양한 부산물이 나오지만 재활용되는 양은 발생량의 약 20%. 그중에서도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게 폐류 부산물, 즉 껍데기라고 합니다. 통영의 한 비료 제조업체 야족장에는 10년 넘게 처리하지 못한 굴껍데기가 수십 미터 높이의 산을 이룰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군요. 정부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육성에 1,000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국내 제철소에서 석회석 대신 굴껍데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 스타트업 업체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만들었다. 소식만 요란했지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굴의 향긋한 바다내음 이면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겨울바다 나가봤지 잿빛 날개 해를 가리 갈 길 잃은 물새 며칠 내 손등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김현식의 겨울바다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24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굴껍데기를 재활용할 방법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연에서 나온 폐기물을 잘 사용하고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술 발전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1234님, 요즘 공사로 바쁘고 피곤하니 향긋한 생굴 한 접시가 급 당기네요. 집에서 한 접시만 먹어도 껍데기는 한 봉지 나오는데 전국이 양은 어마어마하겠어요. 굴껍데기를 화장품 재료로도 사용한다 했던 것 같은데 잠시 반짝했던 것 같네요. 퇴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뭐든 양이 많아지면 환경을 해치게 되네요. 먹을 땐 참 맛있고 좋은데 뒤처리가,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굴 안에 들어가 있는 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양식한 굴 보면은 그 껍데기는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그게 굴 하나 먹을 때마다 생겨난다고 하면은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도 나오고 지금 뭐 화장품, 퇴비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소화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시도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탄산음료를 만든다, 뭐 외국에선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 좀 기술 발전이 빨리 좀 이루어지거나 진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든 양이 많아지면 많이 먹고 많이 소비하면 환경을 해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청취자 문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긴장되는 시간인 거죠? 네. 아마 자정 넘어서 1시 넘으면 결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부산 세계 박람회가 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 운명이 지금 이제 한두 시간 사이에 결정이 되겠죠. 아마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었을 상황인데요. 네. 우선은 PT가 우리가 첫 번째였습니다. 9시 반쯤에 이제 PT를 시작을 해서 국제 박람회 기구 BIE의 회원국들에게 부산 유치를 끝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최종 PT를 통해서 부산을 선택해달라라는 마지막 호소를 남긴 건데요. 경쟁 도시가 이탈리아 로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인데 첫 번째로 한국의 부산이 최종 PT를 20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대변인을 맡았던 나승현 부산엑스포 홍보대사가 연사로 나서게 되면서 부산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지연설에서 심화하는 기후위기와의 싸움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네. 부산 엑스포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자연과 인류, 기술의 시너지를 위한 변혁적인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를 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세 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이제 한국의 부산. 부산 이렇게. 근데 이탈리아 로마는 조금 멀어졌습니까? 경쟁에서. 예, 총리가 현지 엑스포 개최지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건 사실상은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네. 근데 그 부산 엑스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이 잘 아시다시피 1차 투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회비를 내서 결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은 170개 나라가 넘는데요. 그 나라들 중에서 120개 이상의 나라의 그러니까
그 지지를 받아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120개 나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1차에서는 표가 나뉘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한국의 부산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네. 이탈리아 로마를 지지했던 표가 지금 어느 쪽으로 상황에서는 가느냐.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체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의 40%를 육박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더 유리하게 보이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각국들과 접촉을 했는데 우리 쪽으로 좀 돌아서려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오일머니를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다시 되돌려놓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는 후문입니다.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 유엔 사무총장의 재임 시절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해서 현지 인사들과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BIA의 회원국이 182개 나라인데 거기서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국가를 빼면 179개 국가입니다. 그중에서 120개 국가의 지지를 얻으면 1차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2차 투표에 가서 많은 표를 얻는 국가가 되니까 1차에서는 혹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리야드를 교차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턱 밑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쫓아왔다고 보고 첫 번째 목표는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 가서 교차 투표로 로마를 지지했던 표들을 좀 끌어오는 거. 그리고 1차 투표에선 리야드를 지지했던 표들이 우리에게 결정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판 변수는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확보했던 지지표의 향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자정을 넘어가서 1시쯤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죠. 2차 투표까지 가면 1시까지 네.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무슨 선거든 선거는 참 어렵네요. 그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안 돼요. 그런 게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산이 유치를 하면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비교를 해볼게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 경제적 효과가 29조 원이었던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한일 월드컵 11조 4,7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엑스포가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3대 국제 행사라고 하는 올림픽과 월드컵과 비교해서 굉장히 압도적인데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관련 연구기관들이 예측하는 부산 엑스포의 경제 유발 효과는 6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원, 부가가치도 한 18조 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50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상하이 엑스포가 2010년에 있었는데 그때 경제 유발 효과를 110조 원으로 집계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밀라노 엑스포가 열렸는데 그때도 63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5,050만 명이 전 시장을 관람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입장료 5만 원씩만 계산해도 입장료 수익도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우리가 김치국을 마실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싫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이거는 일단 선정되고 난 다음에 좀 네. 더 분석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일 결과를 알 테니까 네. 내가 좀 더 저희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그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근데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구인데 1인 가구가 아닌 가구에 비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 적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벌써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빈곤율이 심각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훨씬 이렇게 굉장히 멋지고 부유롭게 사는 독신 가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2차 통계 행정 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서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수급 실태를 분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국민의 20%인 약 1,000만 명의 표본을 추려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860만 원. 전체 가구의 평균은 2,873만 원이니까 예. 1인 가구의 경우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1,000만 원 가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산 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 1분위 중에서 1인 가구가 4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자산이나 소득 다 양쪽 분야다 모두 다 아주 취약한 상태라는 걸 볼 수 네. 있고요. 빈곤율도 중위소득, 그러니까 소득선을 쫙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네. 그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뜻이 빈곤율인데 네. 1인 가구는 절반에 가까운 47.8%가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3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17.8%포인트나 높은 거죠. 특히나 1인 가구 노령층으로 가면 그 빈곤율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를 받는 비중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1인 가구의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은 6.5%, 전체 가구의 2배에 가까웠고요. 청년층의 수급률은 0.9%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1인 가구 노인은 14.2%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네. 이 결과를 보여주는 거네요. 네. 1인 가구의 이런 높은 빈곤율은 서비스 고용 같은 사회 각종 분야와 정책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젊은 층의 1인 가구와 네네. 소득이 지금 대체가 많이 되지 않는 노인층의 빈곤율은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거기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 대부분은 4인 가구나 다인 가구를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이렇게 많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맞춰져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한다고 한다면 정책의 방향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까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빈곤 가구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서울만 해도 지금 30% 훌쩍 넘어서 한 40% 가까이 되죠. 간다고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앞으로 서울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복지망, 사회복지 체계나 복지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미 뭐 일본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 네,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게임 업체가 만든 홍보 영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25일 날 넥슨의 주요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와 메이플스토리의 게임 홍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보니까 홍보물 곳곳에 남성 비하 용도로 사용되는 집게손 모양의 이미지가 발견됐다라면서 회사를 비난했습니다. 특히나 제작을 맡았던 외주업체 그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페미니즘 사상을 표출해왔다라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크게 불이 붙었는데요. 네. 이 페미니즘 사상을 표출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 남자 눈에 거슬리는 말 좀 했다고 페미 그만둔 적 없다. 은근슬쩍 스리슬쩍 페미를 계속해주겠다라고 적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문이 커지니까 네. 해당 게임 홍보물을 비공개 조치했고요. 총괄 디렉터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사과하는 등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주업체 대표도 개인의 정치적 사상이 영상에 표현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올렸고요. 해당 직원을 퇴사를 시킨 상황인데 협업을 했던 그러니까 그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상황이고요. 또 협업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제작한 모든 영상들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게임 업체에서 홍보 영상 만들었는데 그 홍보 영상 안에 그 게임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 모양이 그 캐릭터 한 명이 손 모양이 이상하다. 네, 남성을 비하한다고 알려진 그 손 모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그런 그 뭐랄까 페미니즘 사상을 자기 SNS에 많이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인정을 했으니까 퇴사까지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건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확인된 안 되는 건 안 부분입니다. 되고요.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성단체가 넥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이런 주장입니다. 특정 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를 상징하며 페미니즘 세력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날조해낸 착각이라는 주장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은 엄지와 검지를 모은 이 손 모양이 남성 혐오의 상징이 됐다라고 알려진 것은 남성 혐오 커뮤니티였던 메갈리아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 커뮤니티의 음모론이라는 거죠. 0.1초 지나가는데 그 손 움직임을 가지고 증거라고 우기는 주장이 통한다면 누가 이 혐오몰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기업이 그걸 승인하고 부추기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난감하고 우스꽝스럽다라고 밝혔고요. 한 여성 프로게이머가 메이플 스토리에 지금 테마 카페랑 테마파크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성 게이머가 메이플 테마파크에 가서 돈을 써줄 것 같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건 기자회견 일정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경찰에서는 해당 글 게시자를 추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특공대를 배치하기도 했는데 네. 여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여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이거든요. 이게 너무 갈등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일이에요. 뭐 일종의 젠더 갈등으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게 SNS나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지만 또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물 위로 올라와서 SNS와 온라인으로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격화되는 모습을 가지게 돼서 그리고 이제 젠더 갈등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거론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른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를 하는데 여성이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여대에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 이런 글도 올라왔거든요. 네.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사태를 보니까 게임 회사도 이제 여자 좀 거르는 팀이 생겨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블라인드는 인증 절차가 있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이 계정은 부동산 신탁 소속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난리치면 칠수록 기업에선 여자들이 극성 맞다고 더 안 뽑아줄 것이다. 글을 지우지 않을 테니 신고하고 결과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지금 뭐 신고 그 해당 글은 삭제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냥 기분 나쁘다, 의혹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된 거 아닌가. 또 논란에 휘말린 기업들이 사과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성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공식적인 대응이 폭력의 일종의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영상을 제작할 때 진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지 이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직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게 그거야 이러면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나?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과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게 또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러니까 몇몇 얘기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돼서 크게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이제 왜곡이자 사회적으로 보면 왜곡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는 게 맞나 싶네요.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년 동안 장애인 직원을 괴롭히며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장에게 징역 3년형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 피해자가 1955년생 지적 장애인인데 이 사장하고 1999년에 김치 공장에서 같이 근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05년에 자기 김치 공장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2005년입니다. 근데 2021년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16년 가까이 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 주 6일을 일을 시키면서 네. 실제로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넣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양로원이나 시설에 갈 때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의 통장을 자기가 10여 년이 넘는 동안 관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임금을 주기는커녕 이 피해자의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국민연금을 오히려 1,621만 원을 빼서 쓴 거예요. 근데 2021년에 이분이 퇴사를 했고 네. 체불임금하고 퇴직금을 안 주니까 네. 이 사장이 2022년 10월에 기소가 된 거예요. 네. 17년 동안
총 체불 임금은 2억 1,189만 원, 퇴직금은 2,961만 원, 국민연금 편취액만 1,621만 원, 다 합치면 2억 5천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수사를 해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몸통을 걷어차고, 그다음에 옷은 내가 사준 거니까 나가려면 다 놓고 나가라 그러면서 나체 상태로 내쫓아서 30분간이나 회사 주변을 배회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근데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네, 공탁을 했거든요.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 공탁을 했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징역 3년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공탁을 1심에서 한 거랑 2심에서 한 거 다 받는다고 해도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미지급금이 주지 않은 임금만이 2억이 넘게 남아 있는 상황. 2억이 넘는 2억 1,189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됐고요. 이런 거를 단순 임금 체불이나 사기가 아니라 인신매매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법적인 시선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형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을 아무리 적용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년을 일했는데 총 체불 임금이 2억 1,189만 원. 이것도 뭐 이렇게 제대로 계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렇죠.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했는데. 그러게요. 양형이 제대로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을 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거죠. 예. 사안의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이 공탁제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지만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진짜 반성하는 건가? 감형은 해주는데 실제로 정말 피해복을 제대로 하긴 할 건가? 그 의문이 계속 생기죠. 네, 네.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완용 생가터에 비석이 지금 설치됐어요? 이게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비석이라는 걸 뭔가를 기리기 위해서 보통은 설치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성남문화원에서 2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3일 날 비석을 설치했는데 이게 이완용 생가터의 친일 행적을 담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거기 보면 매국노 이완용의 출생지와 가문 등의 간략한 경력과 함께 을사늑약 후에 내각 총리 대신이 돼서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되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라고 하는 친일 행각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의아스럽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친일 행적을 비판하고 경계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석이라고 하는 게 뭔가 긍정적인 걸 알리는 기념비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매국노 이완용의 비석인지는 몰랐다. 특히나 여기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굳이 아이들한테 그걸 다 읽히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 근처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맞은편에 어린이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세금 낭비다라는 그 비판의 글들이 쭉 올라오면서 문화원 측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며 설치 닷새 만에 오늘 비석을 철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의 그 뭐랄까요? 의견을 다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시민들이 비판한다고 그냥 또 금방 또 철거해요. 문화원에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설치를 하지 말든가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KBS에서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방영되고 있는데요. 거란의 공세를 막아낸 고려 현장과 강감찬 장군의 얘기,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강감찬 장군과 귀주 대첩 이야기는 많이 아시겠지만 현종이 고려판 세종대왕으로 일컬어질 만큼 성군이었다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고려 현종이 어떤 임금이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환의 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려 현종의 발자취가 개성도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인데요. 올해 네. 3월에
서울의 그 자하문 넘어 종로 신영동, 뭐 실제로는 구기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에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유구와 유물이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건물터가 확인이 됐는데 건물터 입지를 보니까 뭔가 이 개경의 궁궐인 만월대를 좀 닮았다라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굉장히 그 최상품의 고려자기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수정구슬로 만든 염주가 이제 동판 위에 올려놓은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유적의 연대가 1198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명문 기화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월대라면 고려 궁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위상하고 비슷한 뭔가가 있었다. 예, 뭐 만월대랑 뭐 이렇게 규모가 비슷하다기보다도 이제 입지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발굴단에서는 건물터가 뭐 고려 왕실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특수 건물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네. 근데 8월에도 뭐 한 5개월 지났는데 8월에도 그 유적에서 딱 10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네. 건물터 한 기하고 석축 3기가 노출이 됐는데 이 건물터를 보니까 난방 시설이 2기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서 장의사라고 쓰여진 고려시대 명문기화가 나오고 청자와 도기 조각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유구와 유물이 대체로 13세기 무렵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장의사 명문 찍힌 기화 같은 경우는 일부 특히 보면은 12세기 이전이다로 볼 수도 있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건물터가 현정과 관련이 있다. 그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예. 현종이 1009년에서 1031년 사이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11세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잇따라 발견된 두 건물터 연대가 뭐 안정적으로 볼 때 13세기 무렵이라고 해도 현종과 연결지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되고, 근데 네. 장의사 명문기화 같은 경우를 보면 12세기 이전이라고 또 보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현종과 직접 관련을 논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장의사 사찰의 원래 위치는 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 두 건물터에서 남쪽으로 350m 떨어진 현 그 세검정 초등학교 그 자리에 당간지주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아, 그 보물이에요. 그래요? 보물인데 학교 안에 있는데. 예. 그래서 올해 발견된 두 건물터는 요 장의사 자리 세검정 초등학교하고 삼각산에 있는 승가사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럼 장의사하고 하는 절과 네. 삼각산하고 네. 뭔가 관련이 있는 무엇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건물터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려사 등을 보면은 이 개경에서 정사를 펼치는 고려 국왕이 승가사, 승가골과 장의사 행치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1090년을 보면 선종이 그 승가골과 장의사 행치했다는 기록도 있고, 네. 숙종도 동생인 대각국사 의천하고 함께 왕실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삼각산에 그 승가골에 행차해서 기우제를 지낸 뒤에 갖가지 선물을 하사했다라는 내용. 그러면 예종과 의종 다 현종의 후손들인데 승가골과 장의사를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 장의사와 승가사 사이에 조성된 두 건물터가 뭔가 이 삼각산과 장의사를 찾아온 국왕이나 왕실 귀족들이 뭔가 머무는 숙소가 아니었을까. 거기 뭐 난방시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먹고 자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네네. 건물터가 숙종이 세운 남경 궁궐터가 청와대 자리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또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삼각 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려 임금들이 네. 왜 이렇게 자주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개경인데 여기 멀었을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 고려 거란 전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이제 현종이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현종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고려 왕실이 기본적으로 근친혼이 뭐 이렇게 성행을 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현종의 아버지 왕욱은 이 태조 왕건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현종의 어머니인 그 헌정왕후인데, 헌정왕후는 친언니인 헌혜왕후, 나중에 천추태후가 되는 분인데, 이 헌혜왕후와 함께 태조의 7번째 아들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 헌혜왕후와 헌정왕후는 경종, 이 경종은 또 태조의 넷째 아들인 광종의 맏아들이거든요. 그 경종의 3번째와 4번째 부인이 됩니다. 되게 복잡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두 자매는 사촌 오빠인 경종과 혼인한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아니 수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가계도가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 지금 다 복잡하게 지금 다 꼬여 있는 것 같은데. 기사에 잘 나오니까 아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관계였으면 틀림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현종의 부모인 왕욱이라는 분하고 헌정왕후 부모인데, 이분들이 또 두 분이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삼촌과 조카 사이인 왕욱과 헌정왕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또 넘죠. 그래서 이 왕욱이
남편인 경종이 승하한 뒤에 사가에 나가 있던 헌정왕후와 사통을 해가지고 덜커덕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바로 훗날 현종이 되는 건데요. 네. 이 고려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인 경종이 죽고 사가에 살던 헌정왕후가 꿈에서 오줌을 얻는데 네. 온 나라에 그 오줌이 흘러서 은빛 바다를 이뤘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술사가 그 꿈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정왕후는 야, 지금 내가 과부인 내가 무슨 아들을 낳냐라고 쓴웃음을 졌는데 네. 그러나 그 술사의 말이 맞았던 거죠. 이게 서로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삼촌과 조카 사이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훗날 임금이 되는 아들인 현종을 낳은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르시대 아까 근친 결혼이 성행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대 임금이 그 헌정왕후의 친오빠인 성종이었는데 네. 얘와 같은 불륜 행각이 들통이 나니까 그 삼촌인 왕후, 그 현종을 낳은 그 아버지 왕후를 경상도 사천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헌정왕후는 목 놓아 울부짖다가 예. 갑자기 산통을 느껴서 아이를 낳고 죽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 그러니까 현종은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성종은 또 동생이 낳은 조카에게 또 측은지심을 느껴서 보모를 붙여서 키워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어린 현종이 성종한테 아빠 하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모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라고 해요. 아,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성종이 조카인 그 대량원군 이름이 칭호를 붙여줬는데 네. 현종한테 그게 붙여주고 불쌍하니까 아버지 유배지로 보내서 키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현종은 태생부터가 뭐 범상치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종이었는데 성종이 죽고 경종의 맏아들인 목종이 등극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대량원군 즉 현종의 이모지만 목종의 친어머니인 헌혜왕후가 견제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이 천추전에서 아들 목종을 대신해서 섭정을 한 헌혜왕후는 그때부터 이제 천추태후라고 불리면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네. 천추태후로 불리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들인 목종에게는 또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기는 뭐하죠. 어쨌든 간에 성적 취향, 동성애 때문에 후사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면서 후계 구도를 두면서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을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천추태후가 김치향이라는 남자하고 또 내연 관계를 맺는데 또 그 사이에서 또 아들을 낳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교적 관점에서 그런 거와 좀 상관없으니까 네. 우리가 좀 오해는 안 하고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천추태후 입장에서 조카인 대량원군은 잠재적인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낳은 아들은 김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량원군은 태조왕건의 직계인 왕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모인 천추태후가 조카인 대량원군을 강제로 이제 머리를 깎여가지고 그 삼각산 신열사라는 데로 보내버립니다. 너는 승려가 되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권력의 눈이 먼 이모 그런 조카를 또 그냥 두지 않고 이 고려사를 보면은 삼각산의 태후가 천추태후가 자주 사람을 보내서 해치려고 했다. 그런데 신열사의 노승이 방에 땅굴을 파고 그를 숨기고 그 위에 침상을 놓고 숨겨주었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그 역사의 어떤 권력 투쟁을 보면요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역사가 아니고 뭐 지금이라도 또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들 뭐 이제 아버지라도 마찬가지 그런 권력 투쟁이라는 건 참 비정하잖아요. 뭐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도 대량원군은 이 차기 대권을 위해서 암중모색을 한 게 아닌가. 어린 대량원군인데도 그 무렵에 대량원군이 지었다는 시 두 편을 한번 보면은 어떤 네. 시냐면 네. 백운봉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위 아래만 있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머지않아 용궁에 도달하리라라는 시가 하나 있고. 뭐 약간 한설인 듯한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아리 튼 새끼뱀 너무 오래 수발에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용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라는 어린 그 이 현종이 또 이런 시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화가 또 있는데 네. 대량원군 즉 현종이 꿈에 다구는 소리하고 다듬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술사의 꿈풀이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다구는 소리는 꽃기요라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꽃기요는 고기 위
높고 귀한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다듬이 쓰리는 어근당 한다는 거예요. 다듬이 쓰리가. 그런데 어근당이 뭐냐면 임금 어자에다가 가까울 근자에다가 마땅할 땅자니까 임금 자리가 가깝다. 어근당 하는 그런 소리니까 당신은 왕의 어를 징조다. 그런 식으로 꿈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이런 꿈풀이 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죠. 나중에 이거 해석해가지고 붙인 거 아니죠, 설마? 모르죠, 그건. 하여튼 뭐 이게 진짜로 맞다 그러면은 예. 야, 어떻게 이런 꿈풀이를 할 수 있나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고려사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결국 그 꿈풀이가 맞은 거죠. 강주의 정변이라는 게 일어나서 1009년인데 네. 그 김치양 부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대량 원고 즉 현종에게도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목종도 시해를 당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대목은 그런 혼란의 와중에서 천추태후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대량 원군 그 현종을 차기 대권 영순위로 꼽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천추태후의 아들인 목종도 이제 태조의 후손은 오로지 대량 원군만이 남았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태조왕건은 부인도 많고 자식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후손이 현종 한 명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네. 원래 그 태조왕건 같은 경우는 29명의 부인에게서 25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25명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후손이 많을 텐데 그런 후손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량 원군만 남았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네. 어쨌거나 목종과 함께 후사를 논의했던 신하들도 왕위를 계승할 분은 오로지 대량 원군이다라고 했고 정변을 일으킨 장본인인 강조도 목종을 폐위시킨 뒤에 대량 원군을 모셔와서 왕위에 올리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성씨 김치양의 아들에게 사직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일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컸다라는 느낌이 들고 예. 또 그만큼 현종에게 성군의 자질이 있었다라는 또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따지긴 따졌겠죠. 왕의 자질을. 그렇습니다. 그런 네. 다음에 만장일치로 이분을 우리가 추대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등극을 했는데 큰 위기가 닥치죠. 거란의 성종이 이 강조의 정변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임금을 죽였어?라고 이제 문책을 하면서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하는 게 1010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정이 패닉에 빠지게 돼서 네. 절대 다수의 신하들이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강감찬만이 나서서 피난을 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길에 나서는데 네. 현종이 여러 차례 곤욕을 치러요. 어떤 지방을 갔더니 하급 관리가 왕께서는 내 이름과 얼굴을 아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뭐 조롱을 하고 한밤중에도 숙소로 쳐들어오는 그런 자들 때문에 가까스로 몸을 또 피하기도 하고 전주에서는 거의 반란에 가까운 무력 시위를 또 절도사 세력들이 보여가지고 현종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민심이 고려 조정에 가야지는 않았던 거네요. 초기니까요. 그리고 전주만 해도 후백제 잔영이 좀 남아있는 그런 데 있죠.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온몸으로 현종 이거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내가 민심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온몸으로 느꼈겠죠. 네. 이 전쟁은 양규 장군. 이 양규 장군은 사실 되게 그 가수평가된 그런 장군인데 이게 뭐 이분도 어떻게 보면 재평가가 돼야 되는 분이죠. 네. 양규 장군 등의 대활약 덕분에 거란도 이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종이 거란에 입조하는 조건으로 어쨌든 강화를 맺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현종은 무슨 소리냐. 거란에 입조를 안 하고 또 거란이 요구한 강동 육성 자꾸 입조를 안 하니까 강동 육성 도 달라고 이제 하거든요. 예. 그것도 내주지 않죠. 그 사이에 이제 현종은 성과 포로를 꾸준히 쌓고 또다시 벌어질 전쟁에 대비를 하고 또 강감찬 같은 인물을 또 서북면 행영 도통사의 책임을 맡겨서 대비하도록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그 거란이 결국은 또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거란 전쟁이 이제 3차 그래서 이제 1018년에서 1019년에 발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준비를 잘한 덕분에 두 차례 대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가족으로 강둑을 막아서 터트린 그런 흥화진 대첩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대첩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철수하는 거란군을 귀주성 인근의 구릉에서 경멸한 귀주 대첩이 있는데 네. 10만 거란대군 중에서 살아 돌아간 자가 수천 명이다. 그뿐이다라고 해서 요 흥화진과 그 귀주의 대첩을 통틀어서 우리가 귀주 대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죠.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둔 전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그렇게 완전히 물러나게 한 전쟁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위기를 넘긴 현종 본격적으로 고려의 기틀을 잡아갑니다. 모든 사치 호화스러운 의식을 제도를 다 폐지하고 승려들의 횡포도 엄금하고 굶주린 백성들의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불교와 유교의 균형적인 발전도 도모해서 성종 때 폐지된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키는데 이거는 민심을 좀 하나로 묶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설총과 최총과 같은 선배 유학자들을 추봉하고 그들을 공자묘에 신주를 모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란군의 침입을 이 불심으로 물리치려고 예. 그 유명한 초조대장경 제작을 착술해가지고 6천 권의 대부분을 완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집권 제도를 완별해가지고 5도 양계체제라는 그런 9년제의 골격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방의 민심을 다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종 때 고려 기틀이 다 잡힌 거네요. 그래서 이 고려가 그 이후에 오로지 현종의 후손이 고려의 왕계를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덕종, 정종, 문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 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현종과 인종 사이 130년 정도가 되거든요. 네. 요거를 고려의 태평기, 태평성대, 전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앞서 현종을 고려판 세종대왕이라고 칭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현종이 세종대왕이라는 표현은 고려사 세가 고종에 나와 있는데 네. 1254년에 고려 몽골의 계속된 침략에 되게 고달파진 고종이 예.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태묘에 나가서 제발 좀 국난을 좀 극복하게 해달라라고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데 이때 현종을 세종대왕으로 지칭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네. 세종대왕께서는 늘 큰 난리를 평정해서 중흥과 반정의 공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비유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세종대왕이었던 그 당시에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본래 그 세종이라는 묘 이거는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거나 중흥시킨 군주에게 올리는 묘거든요. 물론 이제 현종이 정식으로 세종의 묘를 받지는 않았죠. 그러나 네. 고려시대 내내 위기에 빠진 나라의 깃을 잡은 세종대왕이다라고 예우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세종대왕은 고려시대도 있었던 거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그 이 인물이나 뭐 임금을 평가하는 사관들의 잣대도 되게 칼 같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장점도 나열하지만 단점 또한 지나치는 법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지연 같은 분이 그 현종의 아들인 문종을 두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가히 전성기와 일컬만 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말미에는 그러나 불교를 과하게 숭상을 했다. 그래서 궁궐보다 절을 사치하게 쌓았다라고 이제 꼬집는데요. 현종을 두고는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무결점 성군으로 추앙을 합니다. 당대 사관인 최충은 뭐라 그러냐면 현종은 오랑캐와 화호를 맺고 전쟁을 멈추고 문덕을 쌓으며 세금과 요역을 가볍게 하고 준수한 인재를 등용하고 정사를 공평하게 해서 전국이 평안하고 풍년이 들었다. 나라를 중흥시킨 중흥지주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용비어천가인데요. 그렇습니다. 무결점인데 그러나 이런 그 무결점 평론도 사실은 그 후대 인물인 이재연의 한 줄 정리가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예. 뭐라 그러냐면 현종과 같은 경우 나는 비판할 거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딱 잘라 말하는데요. 이런 극찬은 사실 조선조 들어서도 이제 계속되는데 예. 세지연간의 인물인 양성진은 전 왕조의 현종은 영명한 군주다라고 하고 선조대 유성룡 같은 분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는 선조의 양의소동에 뭐라 그러냐면 제발 고려 현종 좀 닮아라. 고려 현종은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나주로 파천했지만 결국 고려의 중흥을 이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네네. 제발 좀 징징거리지 말고 고려 현종을 좀 닮아서 조선을 좀 중흥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그치는 그렇게 이제 예를 들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임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선조한테 그런 얘기 할 법하다. 이런 당연히 생각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 세 번 네 번 해요. 그런 그래요? 얘기를. 예. 아, 그 정도로 조선시대에도 그럼요. 고려 현종 예. 임금을 거론할 정도였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려 현종을 잘 모를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려사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거고 예. 현종이 사실은 40살에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임금 자리는 23년 정도 계셨는데 조선조 찐 세종대왕 이분이 53살에 돌아가시고 제위가 33년이잖아요. 조금 짧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찐 세종대왕의 보험가는 군주다라고 극찬을 받을 만큼
업적을 쌓은 분입니다. 그런 분의 흔적 자체가 좀 서울시 남북판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뭐 결국 후대 임금들은 이런 성지 순례 코스로 해서 현종이 고초를 겪었던 그런 삼각산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도 나온 김에 이런 분의 어떤 현종의 그런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고려 거란 전쟁 저도 계속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보면서 약간 좀 어색했어요. 왜냐면 고려사를 다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왕건은 많이 다뤘죠. 왕건 같은 경우 왕건은 많이 다뤘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KBS 고려 거란 전쟁을 시청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고려사를 기억 떠올리시면서 오늘 현종 얘기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그럼 훨씬 더 흥미롭게 드라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